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땅의 야수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한 6주 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것도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땅이라는 건 당연히 한반도를 얘기할 테고요. 한반도에 쭉 있어 왔던 호랑이 또는 범에 대한 얘기라면은 단순히 그 같은 야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일제는 우리 조선의 이 반항정신, 길들여지지 않는 조선인들을 호랑이를 다 없애버리면은 그 기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해서 해수구제라는 명목으로 호랑이를 다 없애는 일을 해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속에 있는 호랑이는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각자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정신 속에는 여전히 일제가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는데 그 정신들을 이 소설은 쭉 살펴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노키, 소장농에 딸려서 기생으로 팔려가서 살곤 하지만은 그 아노키야말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뚝 솟아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신분적인 한계라든지 그 출신의 한계라든지 이런 가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자기를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스스로 자기를 키워내면서 눌러 있는 부분들을 뚫고 나가는 것을 아노키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뚫고 나가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예술이라는 것, 자신 속에 있던 그 예술이라는 혼을 깨워 일으키면서 기생이라는 탈을,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그같이 오키가 있다면은 오키 옆에서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그렇게 했던 정호가 있고요. 그래서 남정호, 남정호는 반항하는 사람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8장에서 특히 오키와의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시게 되면은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김한철 같은 경우에는 안동김 씨의 그런 뼈대는 물려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건건히 새끼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그러는 가운데도 야간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는 김한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건 역시 직접적으로 일제에 대항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이 기업인으로서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18장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비 오는 밤 이렇게 하면서 18장 전체가 이토 백작이 어떻게 이 조선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다 할까? 조선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능욕하려고 덤비는가를 이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키는 이토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집으로 막 뛰어갔을 때 정호가 오키를 만나기 위해서 대문 앞에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락 정호의 품에 처음으로 안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정호와 같은 밤을 지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같은 밤을 지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둘 사이는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테고요. 아무튼 이 같은 모습에서 결국은 한철 역시도 오키와 또 갈라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참 그 조선에 살아가고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어떤 야수적인 본성은 있지만 형태는 달리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겨나간다 할까요? 또는 안 그러면 역사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자신을 견뎌내는, 역사를 꿋꿋이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양은 조선이라는 작은 땅을 벗어나게 되고요. 커티스 부영사와 결혼하면서 딸과 함께 미국으로 그렇게 가는 월양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여기서 봐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 21장을 보게 될 텐데요. 여전히 앞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게 20장, 21장에서는 1937년의 경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1938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제는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우리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쇠붙이라는 쇠붙이 당연히 놋그릇뿐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뺏어갈 정도로 그렇게 언제든지 집안에 와서 수색해서 그 같은 걸 뺏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매우 삶들이 공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일제는 전쟁에 모든 걸 쏟다 보니까 여기에 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다 하면서 자기는 뺏어가면 뺏어가다 보니까 당시에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게 되고요. 참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또 여기에서 연화는 오키의 친구였죠. 연화는 그 전부터 손대고 있던 마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연화가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 선미를 내버려 두고 집 나가 버렸는데 사실 죽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고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호를 제해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바닥고동이라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정호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호의 만나는 얘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20장에서의 몽상가와 현실주의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 어려운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게 되면은요. 보랏빛과 그림자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랏빛은 무슨 상징을 하고 있는가? 또 거기가 드리고 있는 그림자들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을 같이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몽상가들 1937년 모두가 꿈을 꾸지만 그중 몽상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몽상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본다. 소수의 몽상가들은 그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달, 강, 기차역, 빗소리, 따스한 죽 한 그릇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도 몽상가들은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닌 신비로운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세상은 사진이라기보단 유화여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색깔만을 바라볼 때 이들은 영원히 그 아래 감춰진 색깔을 바라본다. 몽상가가 아닌 사람이 유리를 통해 보는 풍경을 몽상가들은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는 셈이다. 이는 결코 지능이나 열정의 차이로 결정되는 자질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몽상가의 타고난 자질과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들이다. 오키가 아는 가장 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 다니의 경우 그의 시야는 그의 태도와 원칙만큼이나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다니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우아함과 침착성을 발휘하여 세상의 불순을 바로잡는 것에만 집중할 뿐 그 아래 묻혀 있을지도 모를 차마 형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 오키는 달랐다. 무용과 연기를 그만두자마자 자신의 삶에서 모든 색채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 몽상가가 아닌 사람들의 세상에 있었고 그곳은 낯설고 매 순간 숨이 막히는 장소였다. 인생에서 이처럼 외로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다니는 오키가 어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이라고 믿는 듯했다. 불경기 때문이야. 어느 날 아침 다니가 돋보기 안경을 끼고 신문을 훑어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영화관에 다니면서 쓸만한 돈이 없는 거지. 요즘 폐업하는 식당들도 많다면서 내 탓으로 돌릴 걸 없어. 하지만 이모, 이제 막 개봉된 홍길동전은 엄청나게 잘 나가잖아요. 지난 가을에 새로 나온 운수 좋은 날도 그랬고요. 원작이 나온 지 6년밖에 안 된 걸 굳이 영화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오키가 아침 식사로 나온 잣죽을 깨작대며 말했다. 그거 거의 반년 내내 매진이었대요. 발성 영화라 그렇지. 다들 새로운 것이라면 뭐든 열광하잖아. 너희 제작사도 그런 성견 지명을 가져야 할 텐데 관계자들한테 내가 좀 말해볼 수는 없니? 단이는 신문을 반으로 접고 그 이상 간단한 해결책도 없다는 듯 오키를 올려다보았다. 체포라는 충격적인 경험과 시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단이는 패배라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실패란 마치 올이 나간 스타킹과 같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남들에게 눈치채이는 건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식이었다. 실패는 감추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양 폐기하려는 노력은 다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동시에 예의의 문제였다. 이는 일종의 멋지고 귀족적인 감성이었으나 다니의 역할을 다정하고 친밀한 친구보다는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한정짓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껏 오키는 자신의 제작사가 이미 파산했다는 이야기도 또 정확히 30살이 된 지금 자신의 저축액이 점점 축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차마 그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30살. 그가 지닌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논리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자 따라서 계산대로라면 그동안 저금해온 돈과 착실한 후원자를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할 나이였다. 연화만이 오키의 곤경을 이해해 줄 터였다. 비록 몇 달 동안이나 서로를 보지 못했지만 오키는 자신의 오랜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장차 내노라 하는 기생이 되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소녀 시절, 그리고 각자 이 나이가 되었을 때면 당연히 꿰차고 있으리라 믿었던 그 많은 잘생긴 부자 연인들에 대해 기억을 되살리며 웃음을 터뜨리리라. 나아가 둘 모두에게 찾아온 이 힘든 순간을 발판 삼아 우정을 새롭게 다지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연하는 물론 결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삶을 고취하는 당차고 씩씩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막하고 위험한 바다 혹은 어느 살벌한 전쟁터로 여겼다면 연하는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유희나 한 묶음의 신선한 과일 바구니와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그에게 세상은 상대와 겨루는 놀이이거나 그저 즐겁고 향기로운 것들을 실컷 음미할 기회였다. 그게 바로 연하의 미덕이었고 그는 그런 낙천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자 오키는 모자를 쓰고 나가 연하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날씨는 쾌청했다. 햇살은 따갑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날이었다. 오키는 상점 매대의 그림자가 드리워 빛과 어둠이 서로 얼룩지듯 영롱한 길 위를 한가롭게 걸었다. 다른 이들의 걸음걸이도 느긋했다. 이제 막 수업이 끝나 학교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이 때를 지어 가게로 몰려가는 모습,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지나다니는 배달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백화점의 유리 진열장을 비추는 불빛들은 어지러이 춤을 추고 벽면에는 새로운 발성 영화와 가수들의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서점 앞에 노천 탁자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오키는 잠시 멈추고 거기 쌓여있는 책들을 훑어보았다. 대부분 소설과 전기 간행물들이었는데 그중 한 문학 잡지에서 그는 바닷고동 카페에 드나들며 알게 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니 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던 여류 화가가 그린 사파가 나왔다. 그의 대표적 이미지로 알려진 여성 해방과 자유연애 사상에 관한 그림이 아니라 샛노란 머리띠를 두른 한 어린 소녀의 그림이었다. 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오키는 잡지를 덮고 계속 걸어갔다. 연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간에서 오키를 맞은 사람은 낯선 얼굴의 가정부였다. 집주인 계신가요? 오키가 물었다. 무슨 소리야. 지난 사흘 내내 코빼기도 안 보였구먼. 나이가 든 가정부는 마치 오키가 더없이 불편한 질문이라도 던진 양 퉁명하게 대답했다. 사흘이나 집을 비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키는 미간을 찌푸린 채 가정부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다가
연하의 침실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서부터 은은하게 풍기던 희미하고 기묘한 냄새가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냄새, 마치 방금 벗어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배인 어린 소녀들의 옷가지에서 나는 듯한 꽃과 사향이 한데 섞인 냄새를 맡으니 지난번 마지막으로 연하를 찾아왔던 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화창한 봄날이었음에도 연하는 그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두꺼운 겨울 이불로 몸을 둘둘 감싼 채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다. 나도 재밌는 곳에 놀러 가고 싶다. 예전에 우리 같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때 연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좋아. 내 상태가 좀 나아지면 바로 같이 외출하는 거다. 약속! 오케이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날 무엇보다 오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한쪽 입술만 살짝 들린 상태로 지어 보이던 연하의 절망적이고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어린 시절 연하는 어머니와 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양쪽 입꼬리를 느리며 밝게 웃곤 했다. 그런 명랑함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이었다는 걸 오키는 다 큰 성인이 된 지금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가정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복도에 선 채 오키가 어서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키는 소리를 꽥 지르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지는 말했어요? 말은 무슨. 나이든 가정부가 어깨를 으쓱였다. 알다시피 그이가 제정신 놓고 지낸 지가 하루 이틀이어야지. 오키는 얼굴을 붉히며 이 예의 없는 가정부를 향해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지만 사실 그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친구가 아편에 이처럼 심하게 중독될 때까지 자신은 눈을 감은 채 그저 모르는 채 했던 게 아닐까? 아편은 술과 담배만큼이나 흔하게 남용되는 악습이었다. 유행의 첨단을 걷는 가장 세련된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 꿈의 세계를 방문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얘기는 비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 중 이부자리 속에 누운 채로 하루를 보내면서 그 자신의 수명보다 앞질러 늙고 쇠약해질 때까지 스스로의 몸을 망치는 이인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친구에게 싫은 소리를 하며 지적하는 대신 그저 자신에게 닥친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그의 아편 문제를 회피해온 스스로에게 역겨움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키는 다시 연하의 방으로 돌아와 그의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찾아보려 했다. 그가 기억하는 옛 가구 중 몇 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구석의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가 보였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교환! 대동량 극장의 마 회장님 부탁합니다. 교환원이 통화를 연결해 줄 때까지 잠시 침묵 속에 기다리는 동안 오키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껏 그 남자, 연하가 그처럼 깊이 심취하고 이어 집착하고 마침내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묘사해온 마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딸깍 소리가 들리더니 수화기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렸다. 여보세요? 마 회장님, 저는 안옥기라고 합니다. 연하의 친구 됩니다. 그가 말했다. 이어진 침묵은 고작 몇 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길고 냉담하게 느껴졌다. 네, 그렇군요. 남자가 마침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방금 연하 집에 들렀는데 연하가 여기 없어서요. 가정부 말로는 지난 사흘간 들어오지 않았다네요. 마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네, 그렇다더군요. 그 무관심한 태도에 오키의 자제력은 무너지고 말았다. 연하가 걱정되지도 않아요? 그 아이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미는요? 마 회장과 통화를 하는 사이 문득 이 적막한 집안에 연하의 아이 또한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터였다. 선미는 내가 데리고 있어요. 이제 보름쯤 뒤에는 일본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겁니다. 마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개라기보다는 그저 경멸이 묻어나왔다. 그쪽이 지금 열심히 연기하는 대로 진짜 연하와 가까운 친구였다면 그 여자가 어머니로서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잘 알겠지요. 상황이 가장 좋았던 시기에도 그 여자는
내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이제는 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고 차마 떠올리기에도 메스꺼운 생각이 오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설마 당신이 연하를 이 집에서 내쫓은 건가요? 저편에서 마회장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누가 다른 일을 강제로 머물게 하거나 떠나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키는 진저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부는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는 걸 감출 기색조차 없이 뻔뻔하게 문 옆에 서 있었다. 제 고용주의 천박함을 알게 된 하인 특유의 독선적인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바로 어제 새로 들어오실 작은 사모님을 위해 집 정리를 해두라고 하신 분이 그 사장님이요. 그 사모님 취향에 맞게 가구도 싹 다시 장만했고요.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분인데 그 여자라면 마침내 자기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 거라나? 아무리 그런 남자 수준으로 놓고 봐도 남불거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 가정부가 혀를 찼다. 새 여자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오키가 쏘아붙이자 나이든 가정부는 그를 빤히 노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탄력 없이 늘어진 턱살이 좌우로 물결치듯 흔들렸다. 당신네 기생들이 이렇게 끈떨어진 연처럼 뇌별어지는 것도 다 엇보지. 자기 밥 벌어먹자고 멀쩡한 다른 여자 남편을 훔쳐가는 족속들이잖아. 오키가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내내 가정부는 그를 향해 음흉한 조소를 흘리고 있었다. 오키는 일단 경성역으로 갔다. 연하와 함께 처음 기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에서 시작해 명월관으로 이어 조선극장으로 가며 그들이 함께 삶의 기억을 나누었던 모든 주요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각 장소에 들를 때마다 그곳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 중 최근 연하를 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극장 앞에 어색하게 선 채 한낮부터 335 짝을 지어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러 다니는 한량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마지막에서 연하를 보았을 때 함께 나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졸라대던 그의 모습이 오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바닥고동 카페로 최대한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6시 3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비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 장소만의 익숙한 데카당스 또 거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감도는 친밀한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에 휩싸여 오키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일본이 광대한 만주 지역을 손에 놓고 한반도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이래 이 카페도 많이 바뀌어 있었다. 손님들은 전보다 훨씬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음악의 볼륨도 낮아져 있었다. 오키는 언젠가 이 카페에 처음 왔을 때 모든 테이블마다 크리스털 재떨이가 놓여 있던 것을 보고 경탄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두고 쓰기에는 너무 좋은 물건 아닌가요? 그가 시인이자 카페의 주인인 남자에게 묻자 그는 재떨이 가장자리에 담배를 톡톡 두드려 털며 명랑하게 대답했다. 아니, 오키 씨, 그게 바로 진정한 사치죠. 화려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말입니다. 그 재떨이도 이제 다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피로에 지쳐 거칠어진 피부와 유행에 뒤떨어진 낡은 옷을 걸치고 있는 오키 자신이었다. 카페의 여자는 고작 한두 명뿐이었고 그들 중 연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키는 오금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껏 경성 전역을 걸어 돌아다니느라 좋기 7시간은 허비한 터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칸막이 자리에 쓰러지듯 앉아 탁자 위에 팔을 얹고 엎드렸다. 감은 눈 안쪽으로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차올라 눈시울이 시려왔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에 더하여 그만큼이나 진득한 피로감과 좌절감까지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적어도 여기서는 안 돼. 오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생각과 표정을 다잡았다. 고개를 들자 카페 전체를 밝히며 깜빡이는 촛불의 흐릿한 불빛 사이로 방 건너편에 있는 이곳의 주인이자 시인이 보였다.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어째서인지 주인은 오키를 보지 못한 듯 했다. 남자는 다른 칸막이 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는데
오키가 생각하기에 이는 좀 이상한 일이었다. 종종 손님들과 수다를 떨거나 함께 춤을 추긴 했어도 그가 손님들과 한자리에 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의 얼굴은 오키 쪽을 향해 있었고 칸막이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인의 두 손을 내린 채 좌석 깊숙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오키는 그가 탁자 밑으로 상대편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몰래 건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몇 분 더 잡담을 나누는 듯 하더니 곧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출구로 향하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오키의 눈과 마주쳤고 오키는 예상치 못한 조우에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정호였다.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맞은편 자리에 앉은 정호의 손을 꼭 잡으며 오키가 말했다. 여기 주인이랑 친구 사이라 잘 지내? 정호가 오키의 안부를 물으며 화제를 돌렸다. 사실 잘 못 지내. 오키가 말했다. 이렇게 정호와 마주하고 보니 그동안 안으로 억눌러 온 서러움과 공포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연하가 없어졌어. 사라진 지 벌써 사흘이나 됐대. 그 애를 찾느라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오키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다 괜찮을 거야.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얘기는 찾으면서 해도 되니까. 오키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정부가 연하의 실종에 얼마나 냉담하고 인정머리 없이 반응했는지도 전하고 또 마이장이 벌써 새 애인을 위해 연하의 집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정호는 마씨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을 약간 붉혔지만 끼어들지 않고 계속 들어주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연하가 제 친구 누구에게도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돈도 거의 없이 심지어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로 경성을 헤매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애는 정말 안 좋은 습관에 손을 댔구나. 한참 동안 오키 곁에서 말없이 걷고 있던 종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그거 알게 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오키가 대답했다. 종호가 함께 있으니 한결 침착해지는 기분이었다. 태양이 건물들 틈새로 마지막 빗살을 쏘아보내고 있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그런 금이 난 곳으로만 내뿜어져 발산되는 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사실 술이나 아평 같은 거라도 없으면 다들 어떻게 버티겠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걸. 오키는 감기처럼 흔해진 증상이 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가끔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평범하게 아침을 먹고 이제 목매달아 죽자고 결심하는 것 같아. 정호가 걸음을 멈추고 오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다소 거친 어조였다. 오키는 잠시 기분이 상했지만 정호가 다시 걷기 시작하며 이렇게 덧붙이자 그런 마음은 금세 사라져버렸다. 난 살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 죽음이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 가끔은 묵직한 이불같이. 배고픔에 시달려 몸속에 남아있는 힘이라곤 단 한 줌도 없을 때 말이야. 또 가끔은 내내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덤벼드는 사나운 개 같기도 해. 정호는 폭발하듯 빛을 토해내며 쓰러져 가는 마지막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마다 나는 알아채 그냥 죽음이 나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더 쉽고 덜 고통스러우라는 거. 나 따위가 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호의 물음에 오키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저었다. 그 죽음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명확한 기회가 주어져. 난 매번 거부했지.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많을수록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더라. 종호가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누구도 내 빈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여전히 나은 거야. 이번에는 오키가 멈춰서서 정호를 빤히 노려볼 차례였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뭐니? 너만 신경 써준다면 나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와, 그럼 난 절대 죽지 않을지도 몰라. 정호가 씩 웃어 보였다.
오키도 그와 함께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오키가 정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너 카페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 무슨 뜻이야? 정호가 어깨를 으쓱였다. 나도 가끔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할 줄 아는 놈이거든? 어쭈? 우리 정호 많이 컸네. 오키가 코웃음을 쳤다. 이제 나한테 거짓말을 다 해? 나한테? 그는 다시 장난스럽게 정호의 옆구리를 찔러대다가 순간적으로 정호의 표정이 굳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정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감시의 눈길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그는 재킷을 한 뼘쯤 열어 옆구리에 찬 권총의 총구를 드러내 보였다. 오키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는 계속 팔꿈치로 그 총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 주인이 테이블 아래로 너한테 건네준 게 이거였어? 다시 걸음을 떼며 오키가 속삭여 묻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밤 어떤 일본군 장교가 만취한 상태로 가게에 두고 간 거래. 나라 안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 총 한 자루가 소중한 상황이야. 그가 작은 소리로 설명했다. 정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오키로서는 제대로 알고 있던 적이 없었다. 다만 정호의 함구 무언이 그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해가 막 지고 난 신선한 어둠 아래서 오키는 그동안 꼭꼭 감춰온 비밀을 조금이나마 자신과 나누고자 하는 정호의 절박한 욕구를 느낄 수 있었다. 당국의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는 마당이라 이 반도 안에서 진행되는 저항 활동이나마 얼마나 더 오래 끌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말 답답한 일이지. 나도 단순한 배달원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더 큰 임무를 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보다 글을 더 잘 읽고 써야 하고 중국어도 좀 할 줄 알아야 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승님은 내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 정호는 쓰디쓴 실망을 드러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키는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한 행동이 언제나처럼 정호의 기분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 같았다. 그 카페 주인은 그냥 멋이나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야 오키가 말했다. 부드러운 손에다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다녀서 말이야.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용감한 거지. 한낮 내내 화창하고 밝았기에 어둠이 무르익은 밤에도 여전히 날씨는 훈훈했다. 젊은 연인들 여럿이 대로를 산책하고 가게들은 행인을 끌 목적으로 제각기 도로를 향해 SP 레코드를 틀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엔진음, 개 짖는 소리 같은 부드럽고 흐릿한 밤의 소음들이 마치 무대막 뒤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오키와 정호 사이에 드리워진 고요한 침묵의 표면을 뚫고 지나갔다. 오키는 라일락 향기와 함께 이 모든 소리를 깊이 들이마셨다. 주변의 모든 곳에서 삶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아가는 중이었고 그들의 삶 역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상 안에서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존재가 공기처럼 가볍게 서로에 가 닿으며 투명하게 반짝이는 지문을 남겼다. 이제 너무 어두워졌네. 오키가 조그맣게 말했다. 일단 집까지 바래다 줄게. 연화는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오키야, 나는 경성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잖아. 아는 사람들도 많고 널 위해서 내가 그 애를 꼭 찾아낼게.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오키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가까운 곳에서 레코드를 틀어놓았는지 그들이 나아갈수록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십 명의 사람이 레코드 가게 앞에 모여 최신 유행곡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SP 레코드의 음질이 마치 양피지인 양 펼쳐지며 그들 주변의 대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더블 베이스의 둥근 소리가 후두둑 떨어지는 묵직한 빗방울처럼 울리고 있었다. 만주 탱고라는 곡이야. 오키가 정호에게 말했다. 그 제목으로는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서 만두 탱고로 바꾼 거래. 하지만 이 곡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만주 이주민들에 대한 노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북쪽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도 즐겨 부른다더라.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후렴구의 가사 만두를 만주로 바꾸어 부르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 깍지를 끼고 선 채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었다.
정호가 오키 쪽으로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다. 춤출래? 긴장한 그의 눈이 조바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선명하게 각을 잡아 다린 바지주름, 공들여 빗어 넘긴 깔끔한 머리카락. 오키의 눈에 들기 위해 정호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볼 때마다 오키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자신 또한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안 돼. 그러다 체표되면 어떡해. 오키는 미안하다는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사교 댄스는 공식적으로 불법이었다. 비록 카페나 비밀 클럽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춤을 춘다는 걸 모르는 일은 없었지만 탁 트인 거리에서 대놓고 춤을 춘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정우는 여전히 오키에게 손을 뻗은 채였다.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지만 그 단단한 겉모습 아래 그가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닥칠까봐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다는 걸 오키는 알고 있었다. 밤의 어둠도 정호 특유의 그을린 낯빛마저도 그의 뺨까지 치솟아오른 홍조를 가릴 수는 없었다. 이윽고 오키가 왼손으로 정호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들은 죽음길을 마주보고 선 채 양쪽으로 몸을 나부꼈다. 오키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손을 맞잡은 정호의 손은 뜨겁고 축축했다. 자신이 한철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려 했지만 그 두 남자의 손에 공통점이라곤 전혀 없었다. 길게 뻗은 튼튼한 손가락들을 가진 한철의 손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 손등 아래 도드라져 보이는 청록색 핏줄마저도 오키는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촉감의 측면에서도 그들의 두 손은 완전히 달랐다. 나이든 기생들은 남자란 일단 촛불을 끄고 나면 구분할 수 없이 다 똑같다는 농담을 하곤 했다. 그러나 사실 남자들의 표정을 들여다보거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고 단순히 그들의 감촉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훨씬 더 예리하게 느껴졌다. 만일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저 우정의 가장 짙은 색채일 뿐이요. 너무 짙은 나머지 다른 빛깔로 보일 정도지만 사실은 충실함이라는 감정과도 같은 색상표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키도 정호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터였다. 정말 깊이 진심으로. 하지만 결국 그런 감정들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거라면 그는 정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점점 다가오며 이 밤에 드리운 부드러운 양피지를 찢어버렸다. 그러나 검푸른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었고 달도 여전히 둥실 떠 있었다. 음악을 묻어버린 건 다름 아닌 엔진의 갱음이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멈춘 채 차량 덮개 위에 일장기를 휘날리고 뒤에는 병사들을 실은 군용 트럭 몇 대가 시끄럽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수근거림이 일었다. 일본이 북경을 공격하러 가는 모양이군. 결국 일이 터진 거야? 중국이 만주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본토는 뺏기지 않으려 반격하겠지. 잠자는 거인을 깨운 셈이네.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댔어. 말 조심하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최악인데 무슨. 전면전이 발발했으니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라고. 무슨 일이지? 갑자기 물려든 소음으로 인해 다급히 몽상의 세계에서 끌려나온 오키가 물었다. 정호가 뭐라 말을 했지만 귀청을 찢어 놓을 듯 울리는 경보음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트럭들의 노랗고 밝은 전조등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어 오키는 다시 한번 눈을 꼭 감았다. 이 순간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정호의 손뿐이었다. 자, 20장을 시작하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937년 몽상가 얘기가 나옵니다. 몽상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소수의 몽상가들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달, 강, 기차역, 빗소리, 따스한 죽 한 그릇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도 몽상가들은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닌 신비로운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몽상가들과 꿈꾸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상은 사진이라기보단 유화였어. 몽상가에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베껴 놓은 사진이 아니고 유화는 어떻습니까?
밑에 칠한 것과 위에 칠했는 게 다를 수가 색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한 거풀을 뺏기면 그 밑에 있는 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춰진 색상조차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몽상가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키가 아는 가장 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 다니의 경우 하면서 다니에 대한 더 이상 일제가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제는 이제 곧 만주 전쟁에서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결정적으로 41년에 진주만 폭격을 하면서 일제는 멸망의 길로 그렇게 내달리게 되는 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키 자신이 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무용과 연기를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는 극단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관객이 없고 하니까 극단을 그냥 망하다시피 되지니까 스스로 무용과 연기를 그만둔 이후에 오키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색채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는가 하면은 더 이상 그는 몽상가가 아닌 세상에 서 있게 되고 그는 매 순간마다 숨막히는 낯선 장소처럼 보이고 아무튼 그러나 여기에서 오키가 아는 가장 지적인 인물인 다니는 그의 시야만큼이나 태도가 매우 원칙적이고 날카롭고 또렷하더라는 겁니다. 다니는 세상의 불순물을 바로잡는 데만 집중할 뿐만 아니고 그 아래 묻혀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깥의 것만 딱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1930년 후반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처한 생존 양식을 단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여기서 표를 이용해서 오키와 그 다음에 몽상가인 오키죠.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인 다니 이렇게 두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오키는 프리즘처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빛의 굴절이 일어나고 빛이 나누어지면서 프리즘 색으로 나오는 걸 세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다니는 세상을 아주 투명한 그런 반투명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화가 겹겹이 쌓여있고 신비로운 색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오키의 세상을 보는 쪽이라면은 다니는 바깥쪽만 그렇게 간단한 단일을 한 색깔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키는 자신이 소멸하거나 색채의 소멸 또는 자기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실패를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다니는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을 마치 스타킹 올이 나간 것처럼 버려야 할 걸로 그렇게 실패를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키 같은 경우 형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본질에 대한 관심이라면은 다니는 세상 불순을 바로잡는 원칙이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실패를 남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키는 다니가 갖고 있는 이 같은 뭐랄까요 엄격한 귀족주의적인 그런 감성 때문에 오키는 함부로 자기 자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해 왔고 저축했던 저축액도 이제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을 털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키 자신은 벌써 30살이나 되는 여성으로서의 당시 나이에 30살이 됐다는 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달까요? 무슨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가망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당시에 연예인으로 영화배우로 살려면은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원자들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매우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 연하는 마사장의 애인으로 들어가서 딸 선의를 낳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마사장으로부터 그냥 버림받게 되는 그런 연하의 현실을 보고 그 자신을 못 이기게 하던 연하는 마약에 손대면서 연하 스스로가 소멸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연하를 마지막으로 연하 집에 찾아가서 벌써 집 나간 지 정신이 없게 집 나간 지 3일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온 서울 장안을 다니면서 연하를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찾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서 카페 고동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어떻든 이 카페에 들렸을 때에 정호를 만나게 됩니다.
정호를 만나서 정호께도 연하를 좀 찾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호와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전축 가게 앞에서 춤을 추는 만주 탱고라는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오키가 우리도 춤 한번 추자 그렇게 해서 같이 춤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춤추는 걸 보게 되는데 레코드 가게 앞에서요. 그러나 이 같은 춤추고 이런 낭만적인 거는 잠시였고 곧이어서 군용 트럭들이 굉음을 내면서 전조등을 켜고 그렇게 줄지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일본이 38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만주를 그렇게 진격하고 있는 군용 트럭들을 보게 되면서 정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 종말 났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야. 산 목숨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정호는 벌써 일제가 저 만주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무튼 이같이 오키와 정호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몽상의 세계가 꿈꾸고 있던 그런 세계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정호와 오키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죽음을 예감한 마지막 탱고와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키하고 정호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에 정호가 죽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눈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정호는 이렇게 봅니다. 묵직한 이불 같은 것 아닌가 죽음이라는 것은. 또는 갑자기 사나운 개가 덤벼들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나운 개 같은 게 죽음이 아닌가. 그런 정호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정호는 단순한 독립운동가 이전에 자기 자신의 생존 자체가 목적인 야수적인 기질을 타고났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거리에서 춤추게 되는 그런 사교 댄스는 당시에 불법이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악에 춤춘다 해서 그것까지는 단속할 수 없는데 어떻든 이것이 억눌린 생명력의 마지막 분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 같은 춤은 아주 찰나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용 트럭이 굉음과 전조음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를 그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들이 북경을 공격하러 가는 트럭의 행렬임을 알고 정호는 곧바로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21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보랏빛 그림자들 1941년 정호가 옛 중국 식당에 도착했을 때 뒷문 앞에는 낯선 삭발머리 경비원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암호, 남자가 넓게 벌어진 가슴 위로 팔짱을 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정호는 잠시 멈칫했다. 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새로워진 모양인데 그는 아무런 소식도 들은 바가 없었다. 남정호, 마침내 정호가 말한 건 그냥 제 이름이었다. 아, 오야붕! 정호가 속으로 빡대가리라고 부르던 그놈이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허리를 90도로 접으며 깊이 절을 했다. 제가 무식한 죄로 미처 못 알아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경비원은 경첩이 벌어지는 한 문을 최대한 활짝 열어젖혔고 키가 작은 정호는 그곳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안뜰의 모습도 정호가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기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중앙에 있던 밤나무는 잘려나갔고 거기 묶여있던 영구의 개도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내내 그 뜰을 메우던 개의 구슬픈 울부짖음과 낑낑거리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금 안뜰의 모습은 오래 걸어둔 액자를 떼어낸 뒤 벽에 남은 흔적처럼 이상하게 지속되는 공허감을 남겼다.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정호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이든 혹은 정호 자신이 그 필멸의 과정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의 죽음이든 안뜰의 변한 모습은 지금껏 그가 보아온 수많은 인간의 죽음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감정을 안겨주었다. 정호는 앞으로도
아니, 절대로 상습적인 살인자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진정으로 선하거나 명예로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냉소적인 믿음을 가슴속 깊이 품게 된 지 오래였다. 인간은 늘 거짓말을 하고 서로를 속이며 자신의 친구와 가족과 나라를 배신했다. 그렇게 배신을 하며 달라붙은 상대를 또 배신하였으며 자신의 얄팍한 안위를 위해서는 그 어떤 신의도 없었다. 모든 한국인은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꾸라는 창시 계명령이 내렸을 때 나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위해 헐레벌떡 줄을 섰다. 자신이 타고난 이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신념도 명예도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정원은 생각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인간 혐오는 더욱 짙어졌고 심지어 자신의 삶마저도 점점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 정원은 크게 한 번 숨을 내쉬었다. 자신에게 남은 작은 순수 한 조각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그에겐 10개나마 남아 있었다. 안뜰은 각자의 귀금속과 폐물을 팔아보려고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다들 손에는 물건이 든 보퉁이를 꽉 쥐고 입은 굳게 담은 모습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줄 맨 앞 작은 칸막이로 꾸민 임시 점포 안에는 용구가 들어앉아 양 옆에 경비를 거느린 채 한 번에 한 사람씩 손님을 맡고 있었다. 용구는 전쟁이 터지자 중국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지방에서 사들인 물품들을 경성으로 가져와 입이 떡 벌어질 가격에 팔아넘기는 일을 시작했다. 이미 군대가 민가를 돌며 돈이 될 만한 귀중품은 모조리 압수해간 뒤였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대청마루 밑에 꼭꼭 숨겨둔 항아리나 비단 이불 호청 속에 비밀스레 감춘 마지막 갑오들은 어떻게든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것마저 다 떨어져 그야말로 절박한 낭떠러지 끝에 몰린 사람들은 땅 문서나 엄청난 이자를 맹세하는 서약서를 갖고 왔다. 영구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어도 정호는 이미 그런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정호 앞에서 영구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꼭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벌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어차피 누군가 하게 될 일이라면 똑같은 민중의 처지에 있는 자신이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 치고 영구는 암시장 운영에 꽤 진심으로 뛰어들었다. 평온한 시기보다 혼란한 위기에 닥쳤을 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잠재력을 표출하고 그동안 뭉툭하게만 느껴졌던 삶의 각도를 더 날카롭고 신선하게 인지하는 몇몇 사람들처럼 영구 역시 명확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애매한 공간에서 더 활발하게 깨어났다. 시대적 혼돈 속에서 생의 욕구를 잃은 채 쩔뚝거리며 추락하기 바쁜 지식인들과 달리 영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무의미한 낙천성을 부풀리며 기세등등해졌다. 이 두 방향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는 정어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식당이 번창하던 신혼 초기보다 지금 저 칸막이 속의 영구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했다. 정어를 보자마자 영구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물린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두 팔을 벌린 채 힘찬 걸음으로 다가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허리깨의 군살이 좀 빠진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전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다. 깨끗한 면 셔츠와 바지 차림에 갈색 코드로이 조끼를 덧입은 태가 마치 무력하고 가엾은 환자들과 상담 중인 부유한 약사 같았다. 문 지키고 서 있는 그 돌대가리가 왜 나를 오야붕이라고 부르냐?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은 뒤 정호가 물었다. 우리가 무슨 야쿠자 새끼들도 아니고.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미안해 대장. 그놈이 진짜 멍청한 놈이라서. 영구는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물건들을 보관해둔 뒤쪽 창고로 그를 안내하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대장 오면 주려고 내가 따로 빼둔 물건들을 보면 마음 풀릴걸? 보리랑 감자 한 포대씩에 배추 2포기, 잔멸치 한 봉지야. 요즘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돈이 쌓여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아니, 왜 이래?
얼른 치워. 내가 어떻게 대장한테 돈을 받아. 영구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정호가 내민 손을 한사코 거절했다. 정호의 이마에 다시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쾌감이 아니라 난처함 때문이었다. 아무리 오랜 친구 사이라도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걸 공짜로 가져갈 순 없지. 나 보름 전에 쌀 사러 미꾸라지한테 다녀왔는데 걔도 결국 나한테 은하 몇 입 받았어. 명보에게서 받은 은하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밀었을 때 사실 정호는 미꾸라지가 한 번쯤 거절하는 척이라도 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미꾸라지는 냉큼 돈을 받아 챙기고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더니 민망해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 잡담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미꾸라지의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 모두가 알았다. 아니, 어렵기는커녕 그는 한때 일생을 두고 벌어보고 싶다 했던 수준 이상의 귀중품과 땅 문서를 넘치도록 쌓아가고 있었다. 정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연덕스럽게 그와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다시는 미꾸라지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영구가 코웃음을 쳤다. 미꾸라지야 당연히 받았겠지. 그 이기적인 새끼. 하지만 난 기억하거든. 세상 천지에 가진 거라곤 딱 불알 두 쪽뿐일 때 다 같이 배를 쫄쫄 고르면서도 대장이 우리한테 자기 음식을 나눠준 게 몇 번이나 됐는지 셀 수도 없단 거 말이야. 우리 계모까지 같이 챙겨 먹으라고 자기 그릇에 조금씩 더 떼어준 적이 얼마나 많았어? 대장은 기억 안 나? 입은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영구의 눈가엔 도리어 촉촉한 물기가 돌았다. 난 정말이지 못 잊어. 정호는 친구의 너그러움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괜스레 자신도 감정이 벅차올라 그는 영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애정을 담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래, 알았다. 고마워. 당연히 나도 그 시절 기억하지. 기억하고 말고. 대부분의 인간은 경멸스럽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득 후회되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냉소적인 마음을 오랫동안 품어두는 것은 그의 천성과 맞지 않았다. 대장 가는 거 볼게. 영구의 말에 두 친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안뜰로 다시 걸어 나왔다. 이제 겨우 여름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무더워서야? 왜 그래, 대장? 무슨 일이야? 정호는 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다. 길게 늘어선 줄 가운데쯤 서 있던 한 남자가 그의 눈에 띈 터였다. 그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다. 공장 노동자의 셔츠와 바지, 어쩐지 전보다 불어난 몸집, 한철에게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무일푼 청년의 강렬하고 파릇파릇한 인상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그에게서는 청춘과 원숙함, 과거의 성취와 미래의 야망 사이에 이상적으로 자리 잡은 한 남자의 강인함이 배어 나왔다. 거친 폭풍우 속의 종이배처럼 이 나라 전체가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용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 능란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정호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영구의 암시장 식량을 구걸하러 온 사람들의 줄에 끼어있는 꼴을 보니 이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공까지는 아직 거두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렴풋한 만족감을 느끼며 생각에 잠겨있던 정호는 문득 지금이 바로 복수의 기회임을 깨달았다. 인생을 통틀어 아마 두 번은 없을 말 그대로 천재일우의 순간이었다. 어느덧 한낮이 한참 늘어진 오후 3시 영구의 개가 햇볕 속에 나른히 눕곤 하던 자리엔 마른 낙엽들만 모래 위에서 바스락 대고 있었다. 정호는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풍경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았다. 과거 자신에게 깊은 굴욕을 안긴 누군가에게 모욕을 되갚음하는 이 행복한 순간을 나중에 실컷 곱씹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의 귀에서 맥박이 터질 듯 고동쳤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에 한꺼번에 피가 돌며 진동하는 것 같았다. 정호가 지금껏 경험해 본 중 이보다 짜릿하고 감미로운 감각은 없었다. 아는 놈이야? 용구가 물었다. 말하자면 긴데 어쨌든 뭐랄까. 정호는 잠시 적당한 단어를 골랐다. 참 비겁한 놈이야. 그래, 바로 그런 놈이지. 스승인 명보조차도 자신의 이런 가혹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에 깊은 만족감이 일었다. 그래?
그럼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죽도록 두들겨 패주든가. 어떻게 할까? 뭐든 대장 원하는 쪽으로 할게. 영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새어나오기 무섭게 그의 수하 대여섯 놈이 즉시 뒤쪽에 따라붙더니 하나같이 험상궂은 모습으로 손가락 관절을 꺾고 목을 돌리며 주먹질할 채비를 했다. 됐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한철을 향해 다가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올가미를 조이듯 두 남자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정호와 달리 한철은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만 가늘게 뜰 뿐이었다. 그 동태처럼 멍청한 눈깔을 여자들은 왜 그렇게들 좋다고 하는지 정호로서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김한철 씨죠? 인사도 악수도 없이 정호가 대뜸 물었다. 남정호입니다. 아마 그쪽은 나를 모르겠지만 우리 둘 다 안오키의 지인이죠. 마치 오만함을 슬픔으로 바꿔주는 해독제라도 되는 양 오키의 이름은 한철의 낯빛을 일순간에 확 바꾸었다. 아, 들은 적 있습니다. 오키 씨가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라고 얘기하곤 했어요. 한철이 시선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오키가 그랬다고요? 정호는 궁금한 마음에 무심코 되물었다.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상상하느라 잠시 얼굴이 붉어졌지만 복잡한 감정은 일단 한편으로 미뤄두기로 했다. 나도 김한철 씨에 대해서 오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은 오키한테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었더라고. 정호는 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자기 도치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만족스레 지켜보았다. 이 남자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른쪽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말이다. 한철은 자신이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부류의 남자였다. 지금 한철의 얼굴을 가득 뒤덮은 비통하고 애수의 표정도 결국은 제 자존심을 보호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걸 종호는 잘 알고 있었다. 한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다름 아닌 그의 자만심을 뒤흔드는 것이었고 그건 단순한 주먹질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당신 같은 종자들은 오키랑 같은 공기를 마실 자격도 없어. 다시는 오키 앞에 얼씬하지 마. 알아들었어? 종호는 경쟁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한철이 보고 있는 땅바닥에 침을 찍 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야 했다. 한철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상위 포직자를 감지하고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죽은 척하며 버티기로 마음먹은 도마뱀 같았다. 이제는 그리 잘생겨 보이지도 않았다. 정호가 직감했듯이 그는 그저 비겁자에 불과한 놈이었다. 아, 오키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얘들아, 여기 김한철 씨가 필요하다는 건 뭐든 다 갖다 드려라. 정호는 돌아서며 크게 읊조렸다.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던 영구도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사방으로 부하들을 보내 식량을 찾아오게 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남자가 내겠다는 돈은 절대 받지 마. 그 잘난 양반 복도를 따른다는 한철에겐 자신을 명백히 경멸하는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조롱의 궁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모의 순간이었다. 정호는 돌아보지 않아도 한철이 느끼는 모멸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당장 오늘 저녁에 오키를 만나러 가는 사람은 정호 자신이었다. 지금 오키에게 필요한 사람은 한철이 아닌 정호였다. 이 복수의 쾌감이 얼마나 컸는지 정호는 마치 성좌에 완벽히 정렬되어 이글이글 타오르는 별이 된 기분이었다. 오키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정호는 영구가 준 감자 한 포대 중 세 알을 어찌어찌 참에 한 개와 맞바꾸었다.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오키가 번개처럼 나타나 대문을 열어주었다. 정호가 들고 있던 묵직한 아마포 가방을 두 손으로 받아 연 오키는 놀라서 숨을 들이쉬었다. 보리에 감자에 멸치까지 그리고 세상에 이게 뭐야? 참외잖아. 무슨 신규를라도 보는 것 같다. 정호야, 도대체 너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오키가 말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내가 도울 만한 일이 더 있기만을 바랄 뿐인걸. 다니 이모는 좀 어떠셔? 정호가 중절모를 벗으며 물었다. 아직도 열이 안 내려서 한참 고생하고 계셔. 급습 때 받은 충격이 큰 것 같아.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도 도움도 안 되고 몇 달 동안이나 식량이라곤 거의 없이 버티다 보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 오키는 얼굴을 붉혔다. 오키 자신도 계속된 굶주림으로 헬쓱해진 건 마찬가지라 퀭하게 파인 광대뼈 밑에 황혼의 어스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금껏 내내 오키의 얼굴을 살펴왔던 종으로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놈들이 싹 털어간 거야? 경찰들이 수시로 민가를 습격하던 시기였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둔 쌀과 기금속뿐 아니라 냄비나 번철, 다리미, 화로, 불, 쏘시개와 수저까지 금속으로 된 거라면 모두 압수 대상이었다. 이렇게 빼앗긴 세부치들은 차별 없이 한꺼번에 모두 불에 녹여져 대포, 함선, 그리고 비행기들로 개조되었다. 거의 다 우리 수중에 있던 가장 비싼 폐물 한두 개는 정원 앵두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따로 묻어놨거든.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숭금 빗이 지금 다 무슨 소용이겠니? 배급되는 쌀의 전반은 그냥 모래알이고 먹을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오키야, 내 앞에서 물건 숨겨둔 장소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가까운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건 너랑 단이 이모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어야지. 정호가 질겁해서 잔소리를 퍼붓는데도 오키의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따스하게 피어올랐다. 정호, 너는 내 가족이잖아. 몇 달째 우리가 먹을 좋은 쌀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나는 널 믿어. 씩 웃는 오키의 눈가 아래 가느다란 주름이 잡혔다. 그의 나이 33에 걸맞은 모습이었고, 그러고 보니 정호가 오키를 처음 만난 지도 벌써 20해가 넘게 지난 것이었다. 그러나 정호는 조금씩 세월의 풍파에 시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오키가 활짝 핀 한 송이 꽃 같던 젊고 화려한 기생 시절의 오키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서늘한 그림자마저 정호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떻게든 굳굳이 버텨보자. 지금 같은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리는 없으니까. 일본은 중국이 얼마나 대국인지 과소평가했어. 난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알려진 뒤로 전 세계가 일본에 등을 돌리고 있고, 강간, 방하에 임신부들까지 무참히 학살하고 놈들이 우리에게 했던 만행을 이제 중국인들에게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우리 독립군과 중국군은 이미 만주 지역에 결집해서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어. 내가 모시는 스승님께서 그러시는데 일본은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래. 정호의 말에 오키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의 강한 동의가 그 예언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하는 듯. 그래서 말인데 사실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정호는 손에 쥔 중절모의 챙을 만지작거리며 애꿎게 빙글빙글 돌렸다.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술을 4잔쯤 비운 뒤의 분위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벽시계의 초침만이 정호의 심장 박동에 맞춰 째깍대며 그들 사이의 침묵을 쪼개었다. 나는 임무를 맡아서 상해에 가게 됐어. 방금 즉흥적으로 떠올린 말을 내뱉기라도 하듯 정호가 애써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미 수없이 연습하고 생각했음에도 초연한 태도를 연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정호가 끝내 배우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 어려운 일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놓아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해왔던 방식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행동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는 양손을 들어 손꿈치로 한두 번 꾹꾹 눈을 짓눌렀다. 몇 달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의 귓가에 더 똑똑히 들려온 것은 그가 하지 않은 말이었다. 아마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문 채 꼼짝하지 않았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느려지는가 싶더니 점차 망각 너머로 흐릿해지고 문득 정호는 모종의 만족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오키와 단둘이 앉아 슬픔에 잠긴 채 이 영원의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간절하고 오랜 기다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 같았다. 무덥고 습한 날씨였고 방의 어두운 구석에는 긴 여름 태양이 남겨둔 보랏빛 그림자들처럼 죽음이 나른히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
몇 년이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스승님께서 날 믿고 이런 임무를 맡겨주실 날이 오기를. 정호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막상 때가 오니까 아주 약간 슬픈 기분이 들긴 하네. 아, 정호야, 내가 너무 걱정돼. 오키가 눈에 고인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찍어냈다. 먼 길을 떠날 정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 정호는 일부러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지난 몇 년 너는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였어. 월양 언니는 미국에 가 있고 연하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니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정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키는 한숨을 내쉬었다가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사라지며 외쳤다. 저녁만이라도 먹고 가. 뭐라도 만들어 볼게. 오키가 보리를 안 치고 죽을 끓이느라 분주한 사이 정원은 거실에 머물렀다. 다니가 잠들어 있어서 오키는 죽 한 사발을 따로 퍼 그가 누운 이부자리 곁에 놓아두고 정호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렸다.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아 관리해온 다니의 노쇠 공기와 찬기는 물론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몽땅 군인들이 가져가 버렸기에 전쟁 전이라면 이 집 하인들도 쓰지 않았을 투박한 나무 그릇들과 수저로 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몇 안 되는 반찬을 정성 들여 차리는 오키를 바라보면서 정호는 그들이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그렇게 둘이서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상상해 보았다. 그 환상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는 자신이 품은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오키야, 이렇게 너랑 마주 앉아 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니까 꼭 내가 내 아내가 된 것 같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더 놀라 정호는 소스라쳤다. 오키가 기분이 상했을까봐 덜컥 겁도 났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키는 미소를 지었다. 남자가 혼자 지내려니 힘들지? 의례 여자 손길이 필요한 법인데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음을 지으며 오키는 열무김치 그릇을 정호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많이 먹어. 이 간소한 저녁 자리를 최대한 오래 이어가느라 두 사람 모두 아주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전쟁과 단위의 병에 대해서였다. 나랑 일하는 동지 중에 의원 한 사람이 있거든.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사람 진료소에 들러서 단위 이모님 왕진 한번 와달라고 부탁해 둘게. 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그저 너한테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는 것밖에 없구나. 오키는 슬픈 듯 말을 이었다.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날 위해 뭐든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뭘. 정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벌써 수년도 전에 정호 자신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점부터 이미 그는 자신이 오키를 사랑하는 것처럼 언젠가도 오키도 자신을 사랑해줄지 모른다는 소망을 포기한 터였다. 어떤 깨달음의 순간도 없이 일어나 버린 일이었고 아마도 최선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과 전환점들은 오래전에 떠나버린 그 간절한 소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삶을 돌이킬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누구나 이런 어긋남을 겪기 마련이라는 직감이 깜빡였고 그 내면의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스스로의 안타까운 운명과 화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제법 힘이 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오키가 던진 말이 흡사 한여름에 밀어닥친 폭풍우 같은 힘으로 지금껏 쌓아온 정호의 내적 평화를 산산이 깨트리고 말았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자, 이제 21장에서는 보랏빛 그림자들 이렇게 된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보랏빛 그림자라. 그림자가 보랏빛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보랏빛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이 또 하나 나오는데 파랑이라는 빛이 나옵니다. 정호가 내가 좋아하는 빛은 파랑이야.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도 그렇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빛은 파랑이라는 그 파랑이 나온다면은 파랑의 그늘 부분이 보랏빛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에 낮에 그 붉은 빛이 져갈 때에 어렴풋이 저녁이 밀려올 때에 나타나는 빛이 보랏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랏빛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일제가 망해가는 꼴을 이렇게 보랏빛이라고 했는 거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정호가 오키와의 결국은 끝나버리는 그래서 밝은 날이 끝나고 이제 저녁이 오듯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또 보랏빛으로 할 수 있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21장 시대적 배경이 1941년이라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특히 일본이 이제 만주에 들어가서 일본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나라가 너무 커도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크고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요, 큰 나라일 경우에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고 꼭 힘들게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뒤로 빠지기만 하면서 적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요. 따라가던 적이 가서 스스로 나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런 거를 알게 되는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지는 거죠. 일은 벌려놨는데 중국을 삼키기는 너무 큰 거를 덥석 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꼴로 아래 엄청난 또 일을 저질립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 자체 내의 군부들이 우리는 안 된다라는 쪽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몇몇 해군 장군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습작전으로 아무리 강하더라도 기습작전으로 때리면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길 가는 사람 아무 그 생각 없이 가는데 가서 뒤통수 때리기는 쉽겠죠.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이 감당 안 되는 건데 일본이 그 다음이 감당 안 될 때에 좀 얘기를 들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게임이라는 거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될 건 가상의 전투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가상의 실제 전투를 하는 것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 놓고 마치 장기를 두듯이 적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전투를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판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는 항상 그걸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전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나왔습니다. 태평양전에서 그 넓은 태평양전에서 일본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나왔는데도 그걸 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였죠.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래도 우리 대일본이 하면서 하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미국은 애시당초 석기 시대 모양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농업국가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께 된통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요. 그런 시대가 1941년에 시작합니다. 42년 12월 달에 진주만을 공격한다고요. 그러면은 진주만을 공격은 잘 돼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 게 더 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41년이 그런데 오늘 소설 배경이 41년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21장을 시작하자마자 정호가 영구의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윤숙이 또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있으면서 암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집이 이렇게 암호가 되고 이제 그렇게 알고 봤더니만은 영구가 하는 일은 지방에서 물건을 떼와 가지고 워낙 시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최소한의 양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집안에 두고 비싼 값으로 암시장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호는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야매시장이죠. 야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이윤을 챙기는 어떤 그거를 보게 되고, 또 이 시대, 이때에 1941년 이렇게 되면 창씨 개명운동이 일어나서 창씨 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창씨 개명을 하려고 나라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기 신념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조선의 일반 신념도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에서 정호 자신의 삶의 무가치함이랄까, 허무주의 비슷한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정호는 영구에게 가서 영구에게 보리나 감자나 배추 이런 것들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영구가 그렇게 그런 최소한 보리나 감자, 배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어린 시절에 정호가 했던, 자기는 굶으면서까지 그 대원들께 늘 음식을 양보했던 그 기억을 하면서 기어코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정호에게 줍니다. 그렇게 정호가 받아서 나올라 하는데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한철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철이 줄 서 있는 거를 보고, 왜 그런가 하면 김한철은 이미 옥희를 배신하고 김성수의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미 돈도 있고, 두 번째 젊고 얼굴도 이쁜, 그렇게 옥희를 배신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김한철을 보는 순간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 생각하고 김한철께 가서 바로 인사도 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 남정호입니다. 댁은 모르겠지만은 안옥희를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탁 합니다. 그러니까 기겁할 일이죠. 안옥희를 자기가 배신하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기겁할 일이겠죠. 그런데 한철에게 한 방 날리고 두들겨 팰 수도 있겠지만 패지 않고 다른 방식을 씁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영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저 녀석이 달라는 거 뭐든지 주는데 그냥 공짜로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 밝히고 옥희를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수모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벌써 거기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분위기도 험하고 그러는데 그냥 감사해서 주는 게 아니구나 다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한철은 마치 적선을 하듯이 그렇게 얻어가는 것을 그렇게 복수를 해보는 그런, 그 한철의 자만심과 한철의 자존심을 마구 꺾어놓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호는 이제 옥희께 갑니다. 옥희도 여전히 굶고 있고 이 시대는 이랬으니까 거기에서 준비해간 보리나 이런 양식들을 가져가서 옥희 집에서 내놓고 옥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옥희네 집에서는 모든 게 일제께 뺏기고,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나 그릇까지 쇠붙이는 다 뺏기고, 또 단위 이모는 이 같은 급습, 집에 잘 사는 어리 하나는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와서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급습을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누워 있는 상황에서 옥희에게 정호는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양식에 보태라. 보태서 생활에 보태서 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저녁을 또 해서, 그 단위는 누워 있으면서 기동을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위가 누워 있는 그 옆에다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차려놔 놓고, 그 다음에 정호와 옥희는 따로 상을 차려놔 놓고 나무 젓가락으로, 그런 거 쇠붙이는 없으니까, 그 반질반질한 쇠붙이는 없으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된 걸로 해서 그렇게 둘이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매우 행복해 합니다. 이 꿈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해 하죠. 어떻게 보면 같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결혼해서는 아니지만 이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거기에서 행복해 하는데, 거기에서 옥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고 가면 안 돼? 자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고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요만큼 자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처음으로 오키와 한철이 같은 방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이 어땠을까? 그런 것보다도 어떻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까지에서 어떤 거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보랏빛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보랏빛 그림자가 어떻게 이 조선에 내려앉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또 일제는 어떻게 이제 망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벌써 분위기로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보랏빛이라면은 역시나 오키와 정호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날 밤을 같이 지내면서 오키와 정호는 끝나게 되죠. 안타깝죠. 많이 안타까운 얘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떻든 그래서 보랏빛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보랏빛이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정호는 이 얘기를 합니다. 33이 된 오키의 얼굴에 드리운 서늘한 그림자마저 사랑한다고 느낀다. 이 얘기 됩니다. 역시 여기도 보랏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장의 제목이 보랏빛 그림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랏빛이 또 다른 얘기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만큼만 두고 그다음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오키의 몸은 여전히 정호의 두 팔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깊이 잠든 와중에도 그는 오키를 품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호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의 흔적이 엷게 남아 있었다. 이 남자가 한철이었다면 오키는 곤히 잠들어 있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입술에 키스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호와 같이 아침을 맞은 지금 그의 마음에는 얼른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만 강하게 차올랐다. 함께 밤을 보내자고 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정호에게 그토록 큰 의미가 있는 일이요. 동시에 오키 자신에게는 작은 것을 주기로 했던 건 둘 모두를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정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순간 그의 마음은 영 편치 않았고 아무리 가만히 누워있어 보려 노력해도 소용없었다. 벌써 깼네. 정호가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속삭였다. 더 자. 내가 아침 차려올게. 오키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호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럴 시간에 너를 더 안고 있을래. 그리고 할 얘기도 있고. 점점 밝아지는 방 안에서 여전히 맨몸으로 정호 곁에 누워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그는 잠잠고 있었다. 오키야,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잠에서 다 깨어 눈을 크게 뜬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주 오랫동안 널 사랑해왔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말이야. 오래전 기생복장을 하고 가두 행렬에 나섰던 날 기억나? 난 그때 널 처음 봤어. 난 꼬맹이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난 너로 인해 내 삶이 바뀌게 되리라는 걸 느꼈어. 오키도 그 행렬의 날을 떠올릴 수 있었지만 당연히 그날 스쳐간 수백 관중의 얼굴 중에서 정호를 본 기억은 없었다. 단이 이모께서 나를 내 곁에서 쫓아버리고 우리가 연락이 끊긴 후로 난 어디를 가든 내 모습만 찾곤 했어. 내가 연하랑 둘이 영화를 보러 갔던 그날도 신기하게 어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너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 마치 태양이 내 위에서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 수년 전 노키의 모습에서 느꼈던 그 환한 광채가 한꺼번에 되돌아오기라도 한 듯 그의 얼굴이 밝게 상기되며 반짝였다. 맞아, 참 이상하지. 경성 시내 한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정호가 웃었다. 그냥 거기 있던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한테 자연스레 눈길이 갔다가 바로 다음 순간 그게 내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야. 그는 손바닥으로 오키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고 오키는 그 다정한 예물을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있지, 오키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파랑이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아스라한 시선으로 그가 말을 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넥타이든 여자의 옷이든 뭔가 푸른색인 것들에 왠지 더 눈길이 가더라. 내가 널 계속 발견하고 널 사랑하게 된 건 내가 나의 파랑이기 때문이야.
그동안 꼭꼭 감춰뒀던 생각을 마침내 다 털어놓게 되어 후련하고 한편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정호는 수줍은 눈을 들어 오키를 바라보았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의 감동을 느끼면서도 오키는 자신의 파랑은 그가 아니라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다. 그의 마음을 짙은 쪽빛으로 물들였던 건 오직 한 남자뿐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오키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키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 했다. 오키는 정호가 그만 말을 멈춰주기만을 진심으로 바랐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해온 모든 일들,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이유는 너뿐이었어. 정호가 오키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키야, 잘 들어봐. 나는 임무를 수행하러 갈 수 없다고 스승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야. 그동안은 안 갈 이유가 없었지만 이젠 여기 남아서 너와 함께 삶을 꾸리고 싶어. 정호는 오키의 손가락지에 깍지를 끼고 손을 꽉 쥐었다. 오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압도적이고 격렬한 감정의 물살로 양볼이 따끔거렸다. 하지만 이미 가겠다고 그분께 약속했잖아. 어떻게 했던 말을 번복해? 그가 조심스레 정호에게서 몸을 떼어내며 물었다. 정호는 이제 눈을 더 크게 뜨고 오키를 달래듯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인정 많고 인간적인 분이야. 어떤 이유에서든 그 누구에게도 거취를 강요한 적이 없지. 나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신 적도 없고 오키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잔인한 말들을 억누르려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러나 잠시 고삐를 늦춘 순간 그 말들은 거친 사냥개처럼 냅다 오키의 입술 사이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임무가 너와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오키에겐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무작정 밖으로 나온 자신의 말이 처음엔 별 의미 없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랑의 빛으로 환해진 정의 얼굴이 일순 돌처럼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비로소 그 속에 담긴 공포의 무게를 깨달았다. 정호의 모습은 그저 차갑게 굳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정호를 지켜보면서 남달리 정감이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그만의 특징 전부가 오키가 방금 한 말들로 인해 싹 사라지고 없었다. 난 너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해왔는데 정호는 힘겹게 한마디씩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놓았다. 그 순간 오키의 눈앞에는 지금껏 그와 함께 해온 삶이 스쳐 지나갔다. 자기가 받아줄 테니 나무에서 뛰어내리라고 외치던 정호. 오량이 아이를 낳을 때 조선사를 찾겠다며 날아갈 듯 다급하게 뛰쳐나가던 정호. 전쟁이 시작되던 밤 함께 손을 잡고 안심시켜 주던 정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듯 보일 때면 식량이 가득한 꾸러미를 들고 대문 앞에 와 있던 정호. 필요한 순간마다 어김없이 그곳에 정호가 나타나서 가끔은 그를 부르기 위해 오키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문간을 슬쩍 쳐다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정호 역시 마음속으로 이러한 기억들을 돌이켜보고 있다는 걸 오키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묻어둔 기억을 꺼내볼수록 그의 절망은 더 깊어지기만 한다는 것도 더한 것도 했을 거야. 그저 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포기했을 거라고. 검게 타오르는 정호의 눈빛에 오키는 가슴이 선득하게 내려앉았고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텼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당연히 내가 남아있기를 바라지.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얼마나 자신 없게 흘러나오는지 자신조차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일생을 헛되이 바쳤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렇게 오키의 방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그가 획 돌아섰다. 이어 오키는 처음으로 진짜 정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며 먹고 살았는지, 의문에 쌓인 정호의 직업이 무엇인지, 오키로선 넌저시 짐작해온 것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정호는 곧장 오키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오키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숙였다. 하지만 정호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더니
조금 전까지 둘이 함께 누워있던 요로 몸을 날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이불볼을 한참 두들겨 팬 다음 정호는 가까이에 있던 송골을 쥐고 맞은편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벽에 정통으로 부딪힌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 위로 번쩍이며 쏟아져 내리는 유리 파편들을 무시한 채 정호는 이불 속에 머리를 파묻고 고함을 내질렀다. 날카로운 단음절로 이어지는 그 무서운 소리는 사람이 내는 비명이라기보다 고뇌에 찬 산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잠시 그는 그렇게 엎드린 자세로 숨을 헐떡였다. 가쁜 호흡을 내쉴 때마다 등이 위아래로 들썩였다. 그제야 오키는 자신이 흐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정호의 몸이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너무도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 두 사람을 같은 성자의 정렬한 반짝 별들처럼 이어주었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거칠고 아프게 끊겨나간 것 같았다. 겨우 팔 한 번 뻗으면 만져질 곳에 있는데도 이제 다시는 정호에게 가 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키는 정호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 이해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오키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호가 먼저 무릎을 꿇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난폭한 분노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옷과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반짝이는 거울 조각들만이 조금 전의 일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침묵 속에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러갔다. 마침내 정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오키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만이 햇살에 녹아버린 눈처럼 물기를 머금은 채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모자를 썼다. 마치 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떠나는 조문객 같은 태도였다. 건조하고 음울한 그 모습에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상대를 대하는 듯한 단호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그때 내가 너만은 내 죽음을 안타까워해 줄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정호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그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오키의 집에서 걸어 나왔다. 7월 야마다 겐조 사단장은 중국에 진을 치고 있던 전방 부대에서 임시 휴가를 얻어 조선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미네코는 차가운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처음에야 순수한 마음과 선의를 가지고 겐조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미네코는 남편이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전혀 자신의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지쳐가다가 급기야 분노하게 되었다. 최근 상당히 나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한때 맵시 있고 우아했던 겐조의 이마에는 이제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전투 중 손가락 2개를 잃었고 그래서 아무리 찌는 듯한 더위에도 오른손에 낀 장갑을 벗는 법이 없었다. 낯선 누군가가 전투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미네코도 측은지심을 가졌겠으나 정작 평생 전장을 누비며 인생 전부를 국가의 정복 전쟁에 바친 자기 남편에게는 도무지 연민을 느낄 수가 없었다. 겐조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미네코는 남편과 앉아 차를 마시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임신 3개월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겐조가 점잖게 물러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지금의 애인과 재혼해 일본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겐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나거나 격분해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덧붙일 욕구가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네코를 가만히 응시했다. 아내는 그들의 첫 만남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연분홍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문득 그들이 결혼하여 부부로 산 지 16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서로의 속내에 대해선 한치도 모르는 낯선 사이라는 생각이 겐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에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 오빠와 얘기하도록 하지. 겐조는 이렇게 대답하며 아내와의 짧은 논의를 끝맺었다. 1시간 뒤 그는 이토 아스오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 전 이토가 모은 도자기들과
호랑이 가죽을 구경했던 곳과는 다른 장소였다. 이토는 남산 기슭에 아주 훌륭한 사저를 지었는데 조선 땅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했다. 프랑스 궁전의 방 하나를 옮겨온 듯 호화로운 음적실은 루이 16세 시대의 신고전주의 양식에 속하는 골동품 의자들과 금박으로 장식한 커튼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청자가 몇 점 점시되어 있었지만 예전의 호랑이 가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겐조, 이게 몇 년 만인가? 조선엔 언제 도착했고 얼마나 오래 있다 갈 예정이지? 이토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던 때보다 거의 늙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벌써 8년이 다 되어가네. 자네는 나이도 안 먹는지 예전 그대로군. 야마다가 이토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그런가? 그래도 나 역시 쉽게 보낸 세월은 아니었어. 자, 앉지. 앉아서 일단 자네 얘기부터 해보게. 손가락 얘기는 들었어. 이거 완전히 전쟁 영웅이 되셨잖아. 야마다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허벅지를 쓸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영웅이라니 당치 않아. 내가 이끈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 걸. 농사 짓던 소년들, 소나 돼지를 잡다가 온 백정아이들, 그리고 유서 깊은 가문의 상속자인 장교들도 죽었어. 그중 일부는 정말로 용감했고 또 일부는 제 안위만 걱정하는 녀석들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엔 모두 비명을 지르며 죽어버렸지. 죽음이란 정말이지 누구에게나 공평하더군. 하지만 자네가 가장 성실하고 용맹한 사령관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도 없겠지. 카드놀이도 부대 뒤편에서 술 한잔하는 일도 삼갔겠지. 내가 손가락 2개를 잃은 건 용감해서가 아니야. 그저 우연이었을 뿐이지. 뭐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네가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남자라면 무릇 그래야 하지. 심지어 나도 지난 반년 동안 내 광산에서 채굴한 철과 금 전량을 나라에 기증해야 했다니까.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손실이었지. 그래도 천황폐하를 섬기는 충실한 신하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쁠 뿐이네. 물론 이 전쟁이 끝나면 그 충성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받을 예정이고 인도 차이나에는 여기 조선보다 더 많은 광물이 묻혀 있다고 버마에는 루비가 넘쳐난다는군. 게다가 앞으로 1년 안팎이면 우리 일본이 영국에게서 인도도 빼앗아 올 수 있다잖나? 나는 인도의 왕족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라네. 이토가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매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눈치 빠른 하인이 대화가 끊긴 틈을 타 커피와 비스켓을 내왔다. 요즘은 커피가 금보다 귀하더군. 어서 마시게. 이토가 말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야마다가 중얼거렸다. 값비싼 받침 위에서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풍겨내는 고풍스러운 커피잔에는 손도 뻗지 않은 채였다. 전쟁 말이야. 우린 이길 수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 지금껏 중국에 있었잖아. 한때는 위대했으나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빨 빠진 붉은 용. 그 강대국마저 우리가 싸워 무너뜨리지 않았나? 프랑스가 지배하는 인도 차이나도 우리가 점령했고 또 검열을 거쳐 신문에 찍혀 나오는 선전용 기사만 읽고 있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최전방에서 뭘 봤는지 자네는 모르겠지. 우리에겐 이 전쟁을 지속해갈 만한 기름도 철강도 고무도 식량도 물자도 없어.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고 거기에 미국까지 개입한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수백 배나 많은 전투기와 함선을 가졌어. 그리고 병사는 수천 배쯤 되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겠나? 미국이 끼어든다면 독일과 이탈리아가 우리와 연합해 줄 걸세. 독일은 소련을 상대하느라 바쁘고 독일이 없으면 이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을 안 믿는데도 어쩔 수 없지만 겐조, 자네가 내 매부만 아니었어도 머릿속에 불경하고 신성한 모독적인 사상을 품고 있는 놈이라 생각했을 거야. 천황폐하가 이끄는 제국의 장교답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군. 이토가 경고조로 말했다. 마음껏 그렇게 생각하게. 나는 이제 자네 매부도 아니니까 원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를 체포하든가. 야마다는 우울보다 환멸을 느끼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미네코가 이혼해달라더군. 아이를 가졌으니 그 아버지인 남자와 결혼해 본토로 돌아가고 싶대. 이번에는 이토가 고개를 저을 차례였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은 뒤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앉았다. 안타깝긴 하지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려 하는 의사와도 같은 태도였다. 자네는 미네코와 이혼할 수 없네. 미안하군.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가문의 평판도 생각해 줘야지. 태어날 아이는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 입양해 가도록 주선할게. 자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말이야. 안 됐지만 그건 자네가 나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네. 아쏘, 나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게 전쟁터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이라 해도 그 문제만큼은 반드시 마무리 지을 작정이야. 야마다가 받아쳤다. 큰 소리로 말을 뱉고 나니 이상할 만큼 기분이 가뿐해져서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있잖나, 아쏘. 평생 나는 정말 자유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 젊은 시절에는 나 자신을 바짝 조인 채 외부의 통제를 받은 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했지. 그땐 이 세상이 매우 지적이고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단단한 체제라고 보았고, 나 역시 그런 엘리트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어. 이 체제는 오직 처참한 파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야마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이토는 그가 갑자기 돌변해 난폭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마다는 곧 차분하게 일어나 군복 상의 밑단을 잡아당겨 옷 매무실을 가다듬고는 이토를 향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우린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군. 이게 마지막 인사인 셈이야. 겐조, 당연히 다시 만날 수 있지. 미네코 때문에 굳이 어색한 사이가 될 것까지야. 이토는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자네와는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야마다는 미소를 지었다. 이토가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사귀어온 친구에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유롭고 진정한 미소였다. 알겠네, 아쏘. 나는 다시 중국으로 배치될 거야. 조선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게. 두 사람 같이 처음으로 그렇게 자게 됩니다. 자고 난 뒤에 아침입니다. 이제 오키가 뭔가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모는 오키를 꼭 껴안고 그렇게 오키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키가 깨서 아직도 자고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그대로 있어 하면서 오키를 그대로 껴안고 있습니다. 영감 정모는 너무너무 오키가 그렇게 안고 싶었겠죠. 그냥 그렇게 안고 싶은 첫날 밤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날 밤을 지나고 그렇게 아침에 맨몸으로 오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키가 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아직 밥 준비하지 말고 내가 안고 있고 싶다. 그렇게 해서 더 안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호가 상해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밤에 잠을 자보고 나니까 이 얘기를 언제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상해로 가지 않고 내가 이명보 선생님께 얘기했어. 내가 못 가게 됐다. 그 임무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서 전 삶을 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랬을 때 오키가 그러자 잘 됐다. 같이 이제 우리 오키가 벌써 33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이룰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키가 그 임무가 너와 나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임무가 더 중요하지 내가 더 중요하니?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정모가 평생 바쳐서 힘써온 일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을 낯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오키는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웅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오키도 실제 현장에 뛰지는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저항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에 대단한 거기 일제에 저항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정호가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한 개인의 사랑으로서 이 정호를 붙잡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 오키도 대단하죠. 이런 오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키의 내면에는 여전히 정호는 옛날부터 오랜 어릴 때부터 알아온 가족과 같은
또 자신에게는 보호자 같은 그런 감정이 더 많은 거지. 오키는 사실은 아직도 한철을 못 잊어 하는 생각이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철을 못 잊어 하는 그 파란색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철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한철에 대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키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한철이지, 아직도 한철이지 너는 아니야 라는 걸로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정호는 어마어마한 분노에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있었던 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거울을 벽을 집어 던지면서 마치 산짐승처럼 울부짖는 비명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정호는 오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영 떠납니다. 단지 한 가지 약속은 해달라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안타까워만 해주면 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을 나서게 되는, 그러니까 정호와 오키는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시대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참. 그러나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같이 나라 뺏긴 사람으로서의 이같이 보랏빛 황혼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본다면은 야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마다 겐조 같은 경우에 만주에서 그렇게 하면서 장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최전선에서 장군으로 그렇게 복무하곤 했는데 그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리면서 전장에서의 그런 신체의 아주 일부분을 하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또 그는 이미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할 거다라는 것을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급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러는 거를 만주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목숨 바쳐서 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마다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죠. 휴가차 왔더니 아내가 임신 3개월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 그 남자하고, 그런 임신을 시킨 그 남자하고 나는 일본에 들어가서 살 거다.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아프죠. 야마도도 아프죠. 자신의 계급은 벌써 이렇게 별을 달고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고 자기가 섬기는 조국이라는 것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가해자로 있던 사람들조차도 보랏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커다란 기계 속에서 부품처럼 소모되어져 가는 그런 야마다 자신의 자기 실존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21장의 보랏빛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 속에 이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45년에 아시다시피 해방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제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우리의 시대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아무튼 정호는 오키를 통해서 오키에게 나의 파랑이라고 이렇게 불러줄 만큼 그 오키를 항상 정호는 애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룻밤 자고 난 뒤에는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오키가 그런 대답을 하는 바람에 모든 푸른 몽상이 깨지게 되는 게 정호가 가진 푸른색에 대한 몽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투쟁과 멸종이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투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정호나 또 오키나 조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마지막까지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야마다 역시 이 전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소설은 21장으로서 이제 내리막길 걷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오늘 이 얘기 가운데 20장에서는 오키가 연하의 실종이라든지 죄책감 이런 것들이 20장에 나온다면 21장에서는 다니도 역시 몰락해가는, 다니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키 역시 그 정호와의 관계도 깨지면서 완전히 삶이 거들난다 할까요? 삶이 그렇게 깨지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키는 또 그런 것 가운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20장이 몽상가들, 21장이 보랏빛 그림자들 이렇게 되는 커다란 그 서사 속에 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오키의 독백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삶은 견딜 만한 것이며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에서 연관되는 이 주제를 그렇게 되는 그 연관되는 대사가 여기에 이렇게 턱 자리 잡고 있는 게 장 21장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참 길고 긴 시간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머지않아서 끝나게 될 테니까 그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